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주현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주현입니다. 제 이름이 성주현인데 가끔은 여성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주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해도 좀 받고 그러는데 제 아버지가 주어준 이름에서 어쩔 수 없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약간 이제 무명의병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의병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역사를 연구하다 보게 되면은 사실 이름 있는 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역사가 조금 더 불편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죠. 역사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대체적으로 이제 이름이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뭐 이순신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의 또 이제 여러 가지 삶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배우고 기억하고 개성하려고 하는 건데 이에 비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지역에 이제 무명의병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라든가 아마 뒤에서 이제 하실 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병과 관련된 이름 있는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역사를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밝혀내야 되고 그런 그 어떤 그 역사성을 갖다가 조금 더 드러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러한 강의가 나름대로 소중하고 아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주시는데 안 해주셔갖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 소속이 이제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1923 제노사이드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1923년에 이 당시가 이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의 관동 지역, 도쿄를 중심으로 해갖고 치바라든가 가나자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행방불명되고 사망하고 피해를 입었던 큰 지진이었었는데 이때 일본 동경 지역에 있던 우리 조선인이 조선인이란 이유만으로 한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가 학살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학살된 분에 대한 이름도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제 관동 대지진 때 희생됐던 분들의 이름을 찾아봤더니 약 한 450명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6천여 명 정도가 아직도 이름이 없는 사실 희생자가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를 이제 제가 이제 맡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 원래 전공은 동학,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이제 주 관점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학의 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천도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천도교와 이제 민족운동과 관련돼서 또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관심 갖는 것이 이제 일제 지배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조금 하고 있고 또 제 지역이 또 사는 데가 평택입니다. 평택에 있다 보니까 이제 평택에 있는 이제 지역사와 관련돼서도 이제 좀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그래서 역사를 조금 이제 뒤늦게나마 공부를 해서 아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 제목은 한말 경기 남부의 의병 항쟁. 의자가 앞으로 가서 붙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뒤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어색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위쪽을 올렸는데 나중에 바꿀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에도 소자가 또 뒤로 또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좀 어색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큰 타이틀 제목은 경기 남부 지역의 의병 활동과 관련돼서 살펴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의병 활동보다는 이러한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대부분 이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있으면은 그때 그냥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은 저도 조금 더 신이 좀 날 것 같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뭐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장면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병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역사적인 면에서 한번 이렇게 개념적인 정리를 아마 앞에서 박한 선생님이 아마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한번 의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크게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이 되었던 동학농민군이 과연 의병인가 아닌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본다면은 의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정의로운 군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기를 본다면은 1895년서부터 1910년 일제 강점될 때까지의 활동이었던 의병이 이제 중심이었었는데 사실 바로 1년 전이었었죠. 1894년에서 95년까지 전개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언급해보고 이분들이 과연 어떠한 계층 그리고 또 이제 의병으로서 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의 이제 의병 항쟁과 이제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의병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의병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경기도 지역의 의병과 관련돼서 소개할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박한 선생님이 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2년에 한양대학교에서 경기지방 의병운동연구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방대한 논문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1904년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911년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연구가 어떻게 의병운동에 전개되고 어떤 인물들이 활동했었는 걸 갖다가 집대성한 인물이 이 학술 성과가 바로 이 논문집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단행본으로 나왔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단행본으로 안 나왔어요. 논문집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마 이 경기도 지역의 의병과 관련돼서 아마 조금 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보려면 아마 이 책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안성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안성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기 지역에서 이제 안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의병 자료집을 냈습니다. 의병 자료집을 냈고요. 그리고 자료집을 내기 전에 이제 안성 지역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경기 남부 의병 환경에서 안성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마 이 책에 논문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좀 구하기 쉽습니다. 비매품인데 혹시 그 안성의 3.1운동 기념관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이 책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성 지역에서 이제 어떠한 의병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활동했었는가. 왜서 이 책에 많이 있냐게 되면은 이 책이 이제, 사업 기간 안에 결과 보고서만 내고 그리고 사업 보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갖다가 배포를 제가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기념관에 가시게 되면은 이 책을 조금 더 쉽게 구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지역, 남부 지역의 경기 지역의 이제 의병을 이제 보게 되면은 특히 저는 이제 보통 남부와 북부로 좀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남부와 북부로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좀 나눠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북부 같은 경우는 포천이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해도 지역과 연계돼서 의병 항쟁을 갖다가 상당히 격렬하게 전개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평이죠. 예, 양평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이런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그 지역 명칭이 1914년 일제강점기 때 그 통폐합이 되면서부터 많이 이제 사라져 갔지만은 당시에 양근이라든가 지평이라든가 전부 다 군단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의병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전개됐던 곳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지역이 이제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수원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성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용인 이제 이런 지역인데 이 세 지역에서 본다면 그래도 남부 지역의 경기도 지역에서 본다면 의병 활동이 가장 좀 취약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의병 활동을 하려면은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조금 더 좋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의병 부대라는 것이 정규 부대가 아니고 굉장히 소규모로 움직이는 부대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뭐 2,000명 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300명, 400명. 그거보다 적을 때는 20명 단위도 있고요. 10명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단위로 이제 의병 운동을 하다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조금 더 자유로운 산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가 필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 남부 지역은 수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있었던 평택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산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용인이라든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이제 산이 좀 많아가지고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아마 이제 안성 그다음에 이제 용인 이천 이런 지역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전개됐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이 비교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소홀하지만은 그래도 없지 않아 좀 전개됐던 곳이 아마 안성이 아니었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과 어떻게 돼서 첫 번째 이제 살펴봐야 될 거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의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인식되어 있는 사진이 아마 이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박한 선생 강의에서도 보니까 이 사진을 이제 썼더라고요. 이 사진을 썼었는데 아마 의병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은 이제 두 컷을 가지고 왔는데요. 주로 이제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경기 지역에 사실 또 우리나라 의병 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1907년 정미 의병 때 찍었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캐나다 출신의 이 맥켄지 기자가 와서 이제 촬영했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사실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의병과 관련돼서 최근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한 고서점에 제가 가끔씩 가거든요. 거기 갔더니 의병과 관련된 사진을 많이 좀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조금 더 확보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이제 가지고는 이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맥켄지가 촬영했던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 보게 되면 이제 항상 실려 있는 사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기억이 많이 돼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이 사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도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것이 TVN에서 만들었던 드라마죠.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이 장면을 갖다가 키워드를 해가지고 24회에 걸쳐가지고 방영됐던 거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사를 갖다가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 것인가 가장 또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아마 이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평에 있는 사진이 뭐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양평군 옥천면 아신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그동안 이 사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비정이 잘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지역의 향토 사학자 라든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통해 가지고 아마 이제 이 아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거의 결정적으로 이제 밝혀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밑에 거는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 나와 있던 이제 영상 장면의 하나라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장면 중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을 혹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보게 되면 비슷하죠. 총 들고 있고 비슷한데 혹시 차이점을 가장 먼저 눈에 딱 띄게 발견할 수가 있다면은 어디가
좀 있을까? 예.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니고요. 예. 어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복장이 좀 다르죠. 예, 당시 이제 1907년에 이제 군대가 이제 해산되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의병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었는데, 당시 이제 그 한국군, 구 한국군 군인의 복장과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복장이 조금 이제 다른 게 이제 가장 아마 특징적인 면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점을 이제 이 역사적인 사진과 현실에서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할 때 이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거 아마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이 이것도 이제 많이 보셨을 사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의 의병장 사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1909년인가요? 9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최고조로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병투쟁을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이제 전개하죠. 2달 동안에 전개했던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의병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한 중부지방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의병들을 갖다 몰아가지고 사실 전멸시키고자 했던 바로 대표적인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한 대토벌 작전에서 의병들하고 일본 측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구 성과를 보게 되면은 이 의병 쪽에서는 약 18,000명 정도가 희생자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게 되면 17,779명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부상자가 한 376명, 포로가 2,139명입니다. 네, 포로가 2,139명 중에서 여기 찍히셨던 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의병장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보게 되면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위쪽에 보게 되면은 남한 대토벌 작전 기념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발행했던 사진첩입니다. 이 사진첩에 이분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독립유공자로서 서훈이 가능했던 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명 의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밑에 있는 이런 의병장 사진보다는 위에 있는 무명들이 활동했던 이런 사진이 사실 우리에게 좀 더 많이 기억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런 무명 의병이라든가 역사에 남겨지지 않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러한 걸 갖다 좀 더 밝혀내는, 특히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호남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지역에서 호남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의병의 날이라고 또 하고 있더라고요. 광주 광산구에서 보게 되면은 작년에 보니까 10월 25일 날 한말 호남의병 기념사업회와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광산구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해가지고 15번째입니다. 15번째 한말 호남의병 추모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등산 의병의 날 기념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이제 특히 광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등산 의병 전투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1908년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될 때까지 이 어등산에서 3차례 전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3차례 전투에서 한 6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광주에서 또 호남에서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가지고 15번째. 그래서 이 우리 경교대에도 사실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병의 날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명 의병의 날 이런 걸 제정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병 투쟁과 관련돼서 뭐 1895년서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될 때까지
가장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 과연 어디였었겠는가 하는 데는 뭐 논자들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아마 호남 지역이 조금 더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 아니었었는가. 대체적으로 임실이라든가 장수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됐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활동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 신돌석이라는 분이죠. 신돌석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요? 영덕, 영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청량, 그 다음에 제천, 봉화, 안동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역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의병 활동을 전개했었고, 이런 것이 지역 단위로가 이제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도 연계돼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또 충청도, 제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은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이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했던 모습도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존의 사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의병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에 불을 끌까요? 촬영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군요. 잘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홍보를 이용하셔서 괜찮아요. 그래도 화면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명 예쁘게 나오셨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또 의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6월 1일, 이 무슨 날이죠? 6월 1일? 의병의 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의병의 날을 볼 수가 있고, 1982년은요. 여기 이제 숫자만 이렇게 제가 지역 명칭하고 이제 써놨었는데, 1982년, 이거는 의병의 날 제정이 처음으로 논의됐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부터 이제 우리가 의병의 날 갖다가 좀 더 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논의가 되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한 28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2010년 5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이 의병의 날로 이제 제정이 됐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11, 2011년은 첫 번째 의병의 날일 기념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었느냐? 지방자치단체, 바로 이제 경남의 의연궁에서 이제 처음으로 해서 작년까지 50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끊임없이 이제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의병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임진왜란 때 의병과 그리고 또 이제 한말의 의병 두 가지가 가장 큰 우리한테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령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기념일을 제정을 했었는데, 이 의령 같은 경우는 한말 의병보다는 사실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의병장 한 분의 곽지우를 기리기 위해 가지고 의병의 날을 제정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의 날이 우리가 이제 큰 한국사에서 본다면은 임진왜란도 있고 정묘호란도 있고 그다음에 한말도 있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누가 시작을 하느냐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그래서 조금 더 한말 의병과 관련돼서 의병 기념일을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렇다면은 한말 의병과 관련돼서 의병의 날이 제정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한말 의병보다는 임진왜란 때 의병과 관련돼서 좀 더 주안점을 이제 뒀던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말 의병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소외되거나 뭐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함께 넓은 의미에서 이제 이 의병의 날을 갖다가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의병의 날 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병의 날 취지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그 의병들이 역사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뜻이 뭔가, 그리고 이들의 애족 정신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의병의 날 취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이 대체적으로 국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활동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제 용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병 개념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사전적 의미라든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자, 의병의 개념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의료원 군대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고 있는데 의병은 국난을 당할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적과 싸운 민병이라고 보통 이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아마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과 서양에서 보는 또 의병의 개념도 좀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의병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병이 이제 다른 말로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용어가 뭐죠? 의병과 관련돼서 많이 쓰는 다른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자위군이라고 하게 되는 그런 용어를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가 민병대라고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민병대라는 용어 갖다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가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의병이라기보다는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민병대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소련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하게 되는데 이런 자위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대체적으로 의병의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일어난 군대. 이 의가 과연 뭐냐? 주체가 어디냐 따라 가지고 이제 해석들이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병의 뜻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고 이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오자라고 하게 되는 오자 병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손자병법이죠. 손자병법. 근데 이제 손오병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자 병법이 있는데 이 오자 병법을 지은 사람이 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옥이. 근데 76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전부 이겼다고 하게 되는 유명한 전술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군대의 이 도국편에 군대를 5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5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정의 군대라고 하게 되는 의병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군대를 한번 살펴봤더니 의병, 두 번째는 강병, 세 번째도 강병입니다. 네 번째가 폭병, 그리고 5번째가 역병입니다. 그러니까 5개 군대를 갖다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을 뒀던 건 역시 이제 의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병, 그래서 폭정을 물리치고 혼란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군대를 보통 의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오자의 이 병법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개념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의병도 보게 되면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의용군이고 하나는 충의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용군 같은 경우는 국가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일어난 의병이 이제 이 의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충의군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국왕에 대한 충성, 또 절의를 위해서 봉건 관료들로 조직된 의병을 충의병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디냐 따라 가지고 의병의 성격도 조금 달리 해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군이냐 충의군이냐 대체적으로 이 의병의 목적의 대상이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국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의 주요 의병의 활동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진왜란, 그리고 이제 한말 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성격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달리 좀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의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충의군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의용군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의병이 아니었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주류적인 해석을 한다 보게 되면은 약간의 성격이 다른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특히 한말 의병 같은 경우는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진왜란과 이제 의병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워낙 이제 활동 시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의병과 그 다음에 관군의 성격을 딱 두 가지로 조선 수종실록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은 이 선조 수종실록에 보게 되면 군사를 소모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있게 되어 의뢰를 거두어 모집하여 각자 군을 삼는데 주현의 호소를 받지 않는 자를 의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현 관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조금 더 이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의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령이 이제 군과 현,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 뭐 이제 관찰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령이 군민을 조발하여 원수의 절제를 받드는 자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관군이라 한다. 그래서 관군과 의병의 이제 성격을 갖다가 나누고 있는데 관이 얼만큼 관여했었느냐 하는 것이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임진왜란 때 의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관과 밀접한 관계가 좀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생들, 양반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병들이 전개되어 나간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의병에 참여했던 일반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 자발성도 있지만은 타일성으로 조금 더 의병에 참여했던 것이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한말 같은 게 좀 달라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에 참여한 활동한 상하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병 또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향병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임진왜란 때 의병 같은 경우는 혈연 지형과 상당히 맺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투에서 보게 되면 피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향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방위를 했던 의병들을 갖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순수하게 향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성수복과 실지 회복을 목표로 둔 국가 방위의 성격을 띈 것은 근왕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지역적으로 다르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 영남 지방과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향병 성격을 좀 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자, 호남에서 이제 활동했던 임진왜란 때 의병 같은 경우는 좀 더 근위적 성격을 좀 더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아마 한말에도 조금 더 그런 인식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남 의병 같은 경우 조금 더 이 근황적인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의 좀 성격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말의 의병 같은 경우는 이 이념적 기반이 과연 이제 뭘로 봐야 될 것인가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아마 위정척사론이 이제 핵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정척사론 같은 경우는 조선 왕조가 성리학 이데올로기였다고 먼저 볼 수가 있죠. 이 성리학 이데올로기에서 이 정치 사상의 연장선에서 이제 이 위정척사론이 이제 형성된다 볼 수가 있는데 서양의 세력, 특히 서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위정척사론이 좀 더 강하게 등장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정척사 사상 같은 경우는 이 화이론적 성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대주의적 모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성, 그리고 상당히 이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척외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습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리 의병 같은 경우는 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로 상소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 본다면 상당히 평화적인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지만 후기로 갈수록 좀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하게 되는 무장 투쟁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병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한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1895년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될 때까지 꾸준히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참여하고 전기 아니면 후기 중기 이때만 참여하고 나는 안에 빠져 이렇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한 여기 10몇 년 동안 되는데 이 10몇 년 동안 의병 운동에 꾸준히 참여하게 되는데 이 초기 평화적 척사운동과 무장적 투쟁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최익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익현 같은 경우는 개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개방 이런 걸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했을 때 이제 가장 상소문을 통해 가지고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다 볼 수가 있죠. 가장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그거죠. 광화문에 도끼 들고 나가가지고 상소를 했던 것이 이제 가장 최익현의 어떤 상징적인 문제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소에서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불순한 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흑산도로 이제 유배를 이제 갔던 분이 이제 이 최익현이고 그리고 1906년에 을사늑약 이후에 실제적으로 무장투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태인에서 무성서원인가요? 거기에서 의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국왕이 이제 해산 명령을 내는 바람에 다시 이제 실제적으로 전투는 많이 전개되지 않았었지만은 결국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군에 체포가 돼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마도 가서 외놈의 밥은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굶어서 아사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제 최익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대마도 가시게 되면은 최익현을 갖다가 기리게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병의 이제 한말 의병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정 척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국 운동으로까지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제 침략기 또는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되기 전까지 대체적으로 이 민족 운동을 이제 전개됐던 것을 갖다가 크게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위정 척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의병 운동으로 이제 전개되어 갔던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애국 계몽 운동이라 볼 수가 있죠. 학교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국권을 갖다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애국계몽 운동 또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의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병이 우리가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30분만 하고 좀 5분 쉬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시간이 때 벌써 40분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병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어 갔었는가. 이건 아마 복습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제 1차 의병전쟁, 제2차 의병전쟁, 제3차 의병전쟁. 예전에는 이제 의병 운동이라고 많이 써왔었고요. 그 다음 이제 항쟁이라고도 이제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갖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일 항쟁에서 단순히 항쟁을 넘어가지고 전투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사 해석이 아니었었겠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1차, 2차에서 의병 전쟁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1차 의병 전쟁은 언제였었죠? 대체적으로 1895년
95년부터 96년, 7년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말로는 이제 을미의병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또 다른 용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전기였었기 때문에 전기의병이라고 보통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의병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났죠? 단발령과 국무시해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맥을 같이 해가지고 1차 의병 전쟁, 을미, 그 다음에 전기 의병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전부 다 단발을 하고 상투 틀라고도 안 틀겠지만은 옛날엔 상투를 갖다가 자른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는 자르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이 상투에 대한 관념들이 굉장히 깊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투를 자르는 걸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했던 그룹이 동학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04년 5년에 이 동학교단에서 상투 자르기 운동했다가 의병들에게 친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왜냐하면 단발령 자체가 일본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친일 개화 정권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일본 외색 어떤 뭐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존의 유생 그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여기서 이제 의병까지 이제 일어나게 됐던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개화 운동은 사실 이제 동학 그룹에서부터 가장 먼저 수용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의병장은 이제 유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됐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제2차 의병 전쟁 같은 경우는 1905년이죠.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을사의병, 다른 말로 또 시기적으로 보면 중기의병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3차 의병 전쟁 같은 경우는 보통 정미의병, 1907년이 정미년이기 때문에 정미의병, 그리고 또 이제 후기의병이라고 보통 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차 의병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죠? 배경은 고종의 퇴위죠. 고종의 퇴위고 그 다음에 군대 해산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종 퇴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이제 연관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 세 번의 의병 전쟁이 일어났었고 일제 강점 이후에는 이런 의병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가 없죠. 총포 무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검열해서 소지하지 못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국외로 넘어갑니다. 주로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독립군으로 이제 전환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은 단순히 1910년 일제 강점기 때까지만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일제 강점기 내내 우리의 독립 또는 해방 또는 광복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했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독립군, 그 다음에 이제 임정이 만들어지고 40년대 중반, 4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는 또 이제 광복군으로 이어진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한국 국군의 맥과 같이 하는 것이 사실 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은 단순히 1910년대 일제강점에서만 활동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맥락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병을 이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아마 맥킨지 기자가 당시 양평에서 있었던 그 의병들하고 이제 아까 사진에 나왔던 의병장하고 인터뷰를 했던 거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인터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인터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가 죽게 되겠지요. 사실 이 일본군과 싸운다는 것은 무기의 화력의 열세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은 불리하지만은 그러나 좋습니다. 우리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보다는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마 의병에 대한 상징성 있는 가장 그러니까 노예보다는 차라리
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내해 나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병들은 단순히 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자유가 아니었었는가, 지배를 받지 않고자 하는, 특히 타국에 의한 지배, 타민족에 대한 지배를 갖다가 거부하고자 하게 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유가 아닌가. 그 자유의 가장 소중한 걸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바로 이 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도 한국운동 지열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술을 알지 못하는 유생이나, 사실 유생들을 보게 되면은 군인이 아니죠. 집에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술도 모르는 유생이나 무기도 없는 농민이, 이건 이제 일반 평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민들이 순국을 각오한다는 건 뭐죠? 죽기를 각오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맨주먹으로 적과 싸워 뼈를 들판에 파묻을지언정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오랜 역사적 전통 가운데 배양된 민족 정신의 발로가 아니었었겠는가. 그러니까 의병 정신은 사실은 본다면 민족 정신과 일맥상통하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맥켄지와 있었던 의병장의 인터뷰나 사실 박은식 선생이 남겨놓은 인식이나 크게 차이가 없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은 민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 일반 평민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면이 바로 이제 이 의병에서 우리가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은 한 5분간 쉬었다가 동학농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과연 의병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고요. 3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드시고 조금 휴식을 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사실 이제 역사적인 시간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동학하거나 천도교인 혹시 들으신 적이 있어요? 주변에 천도교인 아시는 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네. 제가 천도교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3대째 하고 있습니다. 3대째 하고 있는데, 저희 윗대 할아버지가 아마 1904년 5년에 황해도에서 아마 동학에 이제 입도해서 천도교를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건 제 딸도 이 천도교와 동학과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서 좀 더 흥미로운 일이 아닌가. 제 동생도 또 이제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집안이 이제 뭐 천도교 집안이 되다 보니까는 저는 뭐 자연스럽게 동학과 천도교 관련 이제 연구를 이제 꾸준히 좀 해오고 있고, 아마 숨 넘어갈 때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많이 보고 있고, 이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1860년 4월 5일이죠. 음력입니다. 양력 아니고요. 음력에 수은 최재우라고 하시는 분이 이 경주 용담정에서 이제 창명, 창도, 득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순수한 한국의 자생 종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자생 종교들이 이제 근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발주자가 바로 동학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 동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오늘날 많은 우리 자생 종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생 종교에 대해서 터부시하게 되고 미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좀 가장 안타깝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근대 민족운동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도 바로 우리 자생 종교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천도교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하나 대표적인 자생 종교가 뭐죠?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그래서 천도교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게 되면, 대종교는 만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무장 항일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 대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대종교와 관련된 것이 거의 기억에 없을 정도로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서대문구에 홍은동에 가게 되면 본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소하게 되어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근원을 간다. 우리가 조금 더 인식,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이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건 몇 개 안 되는데요. 오심즉 여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게 되면 이제 나오자와 너여자를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오심, 나의 마음이 누구고 너의 마음이 누구냐. 자, 나의 마음은 누구? 천도교 쪽에서 본다면 한울림.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신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여심, 여심은 바로 수운체제입니다. 수운체제로 볼 수가 있겠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과 인간이 같다고 하게 되는, 그 마음이 같다고 하게 되는 동질성, 그 다음에 동일성을 갖다가 최초로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수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성략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본다면 가장 파격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천주 하게 되면은 이 천주를 갖다가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상이 뭐냐 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천주를 모시고 있다는 거지. 임금도 천주를 모시고 있고, 당시 신분제도에 있었던 가장 천한 노비까지도 똑같이 천주를 모시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평등하다고 하게 되는 그런 논리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시천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천주가 수운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수운의 제자였던 해월 최시영이라고 있습니다. 제재에 오게 되면 사인여천으로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겨야 한다고 하게 되는 그런 의미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평등의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하게 되는 그런 걸 가정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해월 최시영은 철저하게 그 삶을 실천했던 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양, 척외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또 키워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척양과 척외는 동학경전에 수은 선생의 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수은 선생이 지었던 포덕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포덕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천하를 쳐서 빼앗고, 그러고 나서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한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부귀 공명은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남의 땅을 갖다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갖다가 실천한다고 한다는데, 수운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면서 서학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 인식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척외가 있습니다. 척외는 아마 세계 종교 경전에 남의 나라 민족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경멸하게 쓴 용어가 없을 거예요. 수운이 쓴 안심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썼던 글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개 같은 외적놈이라 하고 있습니다. 일야에 소멸하고자.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지어 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갖다가 개 같은 외적놈이라고 표시할 정도로 특히 이 척의 사상이 조금 더 강했던 것이 이제 동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은 끊임없이 동학농민혁명까지도 마찬가지고 척양, 척외를 갖다가 내세웠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무상자라고 있는데, 이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같이 함께 경제적인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죠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상조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유무상자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도 당시 이제 유림들에서는 굉장히 비판적 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개벽 같은 경우는 이미 개벽된 현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차별적인 사회라는 거죠. 차별적인 사회. 신분적 차별. 태어날 때부터 신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는 불가역적인 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갖고 있는 신분제라 볼 수가 있겠고, 이 신분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회화시켰던 것이 바로 삼강오륜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강오륜이 우리가 충과 효로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이 신분제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사회화 방법이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평등한 세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천주하고 사인여천하는 세상, 이게 바로 이제 다시개벽, 그리고 동학적인 용어로는 후천개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동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동학이 경주에서 처음에 창명됐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확산돼 나가고 있죠. 그래서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지역까지 충청도, 그다음에 호남 지역, 황해도, 평안남도 지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를 보게 되면은 황해도까지는 하고 있어요. 김구 선생이 동학교도였었고, 그리고 해주성을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선발 부대가 바로 김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황해도까지 김구 선생도 동학에 심취했다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안남도까지도 사실 이제 동학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4민 중에서 평남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나인엽, 그 다음에 나용환, 임예환, 이런 분들이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양 이남 쪽에 대체적으로 동학이 확산됐었고, 동학농민혁명에도 참가했다고 하는 이제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서막이 오르게 되는데, 바로 교조신원운동에서 반봉건 반외서로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조신원운동은 스승, 그러니까 수원체제후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게 되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하게 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서 그러냐 하게 되면은 1886년에 조불 통상수호 조약을 맺게 되죠. 이때 한국에서 그동안에 탄압받아왔던 서학이 사실상 신앙이 허용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신부들이 포교를 할 수가 있고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1886년에 조불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동학에서도 보게 되면은 1886년입니다. 동학에서 보게 되면 같이 그동안에 탄압받아 왔었는데 우리는 계속 탄압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개했던 것이 바로 교조신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2년 10월 달부터 1893년 3월 달까지 전개되었던 것이 바로 교조신원 운동이고, 이 교조신원 운동에서 이제 이 반봉건 반외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조신원 운동은 뭐 공주에서 처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삼내, 그 다음에 서울에서 광화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이 광화문 앞에서 동학교인들이 모여가고 시위했던 것이 아마 당시 조선시대에 일반 민중들이 가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평화적 시위가 아니었었는가, 벌써 우리가 뭐 요즘도 광화문에 가게 되면 많이 이제 시위들 하고 그러게 되는데, 이 당시 유생이 아닌 상소가 아닌 그런 것이 단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일반 평민들이 가서 시위했던 것은 아마 이 광화문에 있었던 1893년 2월입니다. 2월에 처음에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봉건 반외서로 이제 나간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학회서가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반외세적 성격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서학 교두, 서학 신부들이죠. 당시 이제 서학을 갖다 지금 캐도리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이 서학을 갖다가 포교하게 되는 신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의 교두들에게 효유하노니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있죠. 자, 이처럼 효유하노니 너희들은 속히 짐을 꾸려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우리들 충신의 갑주와
인의의 간노로 오는 3월 초 7일에 성토할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주는 갑옷과 투구고요. 그 다음에 간노는 창과 방패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무력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상당히 이제 그 정신적 뭐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학 교도들이 이제 당시에 서울에 갔더니 여러 가지 외세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 표현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자보 같은 걸 이제 붙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거리에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괴서가 이제 붙었습니다. 천당의 지옥이니 이 무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신선이 있다고 말하나 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들은 천당에 있다고 하나 가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 생각이 아닌가 하는데 이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불태우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살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서양에 대한 배척이 이제 강하게 드러났던 척양의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걸 본다면 그만큼 당시에 서학이 많이 일반화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다른 면으로 본다면은.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일본 상려관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붙였던 대자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일본과 함께 같이 하늘 아래서 함께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서둘러 내 땅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방을 붙였는데 실제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군을 파견할 정도로 상당히 위기감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당시 이제 신앙의 자유에서 반봉건 반예수로 지향하게 되고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제 이어져 갔다 볼 수가 있죠. 동학농민혁명은 1893년 11월이죠. 11월부터 시작해서 1895년 2월 내지 3월까지 이어져 나가게 되는 상당히 1년 거의 한 반 동안 전개됐던 최대의 일반 농민 운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3년 11월에 사발통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이제 고부기포 또는 고부봉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봉준 중심의 호남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기포에 가게 되면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3대 지도자 하게 되면 이제 손아중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아중이 이제 참여하는 것이 이제 무장기포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산에 가가지고 동학혁명군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김계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가장 상징적인 동학 지도자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업, 당시는 이제 고부죠. 지금의 정업 황토현에서 관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군은 지방군입니다. 전주 가명에서 파견했던 지방군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학군이 이제 상당히 세력이 커지고 나름 이제 그 전투에서 승리했었으니까 이런 걸 갖다 이제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성 황종천에서 정부에서 파견했던 관군과 싸웠는데 여기서도 동학군이 승리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전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주 입성을 이제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집강소를 설치하게 돼가지고 호남 지역 일대에 집강소 최초로 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 짧은 시기죠. 사실 짧은 시기지만은 민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정부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파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텐진조약, 천진조약이라서 일본군도 같이 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청일 양군이 이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학군들은 이제 이 전주 화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출병할 명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 정부에서는 이 두 청군과 일본군에게 우리가 이제 전 동학군들하고 화해했으니까 돌아가시오.
예, 그랬더니 청나라 군사는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일본군은 철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경복궁을 갖다가 이제 점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호남에서는 삼내, 그리고 충청도와 경기도에서는 이 청산에서 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남 지역의 동학군과 호서 지역의 동학군이 논산에서 이제 같이 연합전선을 형성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최대의 전투였던 우금치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동학군들이 일본군 조선의 연합군대에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논산 황하대 전투로 갖다 후퇴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후퇴하게 되느냐, 정읍의 태인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인에서 선병이와 그 다음에 전봉준이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병이가 이끄는 부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북접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선병이 부대는 다시 충청도 쪽으로 가게 되고, 전봉준 중심으로 했던 이 동학군들은 남쪽에서 이제 여전히 이제 활동을 이제 조금 하다가 소멸되어 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전봉준이 잡히게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사실상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구라든가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895년 2월 내지 3월까지 일어났다 볼 수가 있겠고요. 동학농민혁명이 이 남쪽을 황해도까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를 했었는데, 가장 많은 이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게 되면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가장 많았었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뭐만 기억하게 되느냐? 우금치 전투만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역사에서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발통문이죠. 이제 많이 알고 있는 1965년인가요? 이때 동아일보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되었던 이 사발통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발통문은 진위 논쟁이 좀 있죠. 진위 논쟁이 좀 있는데 뭐 진본이냐 아니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 기록물 하나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고부성 격파하고, 그다음에 뭐 무기를 갖다가 강화하고, 그다음에 아첨하는 백성들 괴롭힌 탄관호를 갖다 처벌하고, 그다음에 한양으로 이제 바로 가서 새로운 뭔가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 사발통문에 나와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해 가지고 사실 1년 반 동안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어 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주성까지 이제 점령해 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무장포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장포고문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에서 이제 상징적인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여기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초야에 사는 백성이지만,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라는 거죠. 유생도 아니고 돈 가진 자도 아니고 이런 백성이었었는데, 역시 이제 뭐 당시 그 당시에는 이제 근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의 땅에서 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그리고 현재 나라가 위태로워졌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에 전국은 한 마음으로 수많은 백성과 논의하여 오늘 이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죽음으로써 맹세하였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연 동학농민군의 성격을 갖다 우리가 좀 더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백성들, 그리고 또 이제 의로운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을 전개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의병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장포고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봉준이 잡혔을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문 당하게 되는데, 이를 공초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공초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신은 의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최근에 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돼서 그 서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학농민군도 의병으로 보고 서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보죠. 이건 이제 수원 지방에서 활동했던 동학 지도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일본에 메사마시라고 하게 되는 신문의 기자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것도 있는데 사진보다는 이렇게 이제 사파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당시 동학농민군들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서소문, 서울역에 가게 되면 서소문이라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게 되면 염천교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 장면이 이제 형성됐다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이게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 이 잘린 머리들이 이제 효소당한 머리들이 이제 땅바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기자가 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와서 그걸 누가 좀 세워가지고 사진을 좀 찍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사파로서 그려놓은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 개가 사람의 머리를 갖다 물어뜯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콘텐츠로 수원 지역의 동학군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마지막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했었는가 갖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이제 들고는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오의병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동학과 차이가 있는데 이제 유생들 중심으로 이제 갑오사변 또는 갑오외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발생했던 항일의병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경상북도 안동, 그 다음에 이제 황해도의 상원군에서 이제 갑오의병들이 났습니다. 이들은 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됐던 의병 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철 같은 경우는 호소 충의 서상철 포고문을 갖다가 뿌리고 이제 의병 투쟁에 참여해서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전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영교 같은 경우도 상원 관할을 습격하고 해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 평안도 덕천까지 가서 전투를 전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이 아직도 독립유공자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서원이 대체적으로 1895년 을미의병 때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게 되면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항일 투쟁을 전개했던 분들이 사실 이제 독립유공자로 이제 선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에 참여했던 그 1895년의 을미의병까지는 독립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서원을 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이 서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니까는 엄밀하게 보면 95년부터인데 왜 95년 이전에 된 사람들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외세, 항일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서상철, 김원교 이 두 분도 특히 서상철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서울이 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근데 좀 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우리가 해석하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동학농민군은 이제 의병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이게 아마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의병이라고 100%를 확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문점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앞에서 있었던 특히 무장기폭 포고문이라든가 전봉준의 공초를 본다면 당연히 의병으로서 우리가 인식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반정부적인 반봉건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서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게 되면 다 그런 얘기해요. 사실 저희 역사학계다 보니까는 공원심사 하시는 분들,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가서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서원해야 되지 않냐. 근데 막상 서원심사 들어가면 다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건데, 인터넷 찾다 보니까는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에서 이런 걸 QA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있는 걸 보는데 민병 동학농민군은 또 다른 이름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에서는 한마디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병하기도 앞에서 의병과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니라고 이제 단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병이란 것은 우리가 조금 전 우리가 개념적인 정의했던 것처럼 나라가 외침을 받았을 때 나라의 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의병, 이게 바로 민군이다, 민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일어났던 군인들이거든요. 사실 민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왜 아닌가? 동학농민군은 외침이 아닌 조선 말기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게 외침이 아니라고 이제 본 겁니다. 반봉건적인 성격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흥미로운 것은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정당한 주장이 탐관오류에 의해 동학교대의 짓으로 왜곡된 관군이 무자비한 탄압을 하자 전봉준, 김계남 동학농민 지도자들이 보복 안민을 세워서 봉기한 것이다. 그래서 반봉건적인 성격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반외세적인 전봉준이 기포하게 된 이유가 뭐냐, 특히 재기포하게 된 건 뭐냐 하게 되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었기 때문에 바로 재기포를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전봉준은 자신이 스스로 의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적극적으로 의병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반봉적인 성격 때문에 정부의 비판, 저항 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따라 가지고 판이한 성격의 차이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딸하고도 가끔 싸워요. 같은 주제를 놓고 제가 보는 관점과 딸이 보는 관점이 전혀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언성은 아니지만 서로가 이제 자기 주장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갑오농민 전쟁 같은 동학혁명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이제 있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 30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성 지역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1차 의병, 2차 의병전쟁, 3차 의병전쟁까지 다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미 의병, 후기 의병 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통상적인 거라 볼 수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전기, 중기, 후기 보게 되면 특히 정미 의병 이후에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들이 많아진다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벌써 이제 일제의 침략에 대한 것에 대한 당시 민중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아니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명 이름을 알려지지 않는 의병들이 참여해 나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성 지역에서 이건 이제 신문 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말하게 진정 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자료를 갖다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일본군과 전투는 꽤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냐면 일본인들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에 대한 그만큼 의식이 배일, 항일 의식이 좀 강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을 갖다가 처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3.15 때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안성 지역에서 본다면 일본인의 집을 갖다가 습격하는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분파소라고 있습니다. 헌병이라든가 경찰 분파소 이런 지역을 갖다가 습격하고 또 우체국을 갖다가 또 습격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일진 회원을 갖다가 많이 살해했습니다. 당시 이제 최대의 요즘으로 본다면 이제 시민단체가 일진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한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한자강회도 있고 있지만은 가장 세력이 컸던 것이 바로 일진회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진회가 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일 합방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그런 친일 집단이었었기 때문에 일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 지방에서도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일진의 회원들을 갖다가 살해하는, 처단하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지역도 뭐 좀 그런 형상들이 좀 많이 이제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일진의 회원들 갖다가 이렇게 이제 처단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1914년에 그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3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죽산입니다. 죽산. 그리고 또 하나는 안성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성군과 양성군과 그 다음에 죽산군이 3개가 통합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안성이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게 되면은 세 지역 중에서 안성하고 그 다음에 죽산 지역이 대체적으로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라 볼 수가 있겠고, 양성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많지 않았던 곳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죽산 뭐 야담이지만은 죽산군에 보게 되면은 일제 때 보게 되면은 면이 있었습니다. 죽일면 죽이면 죽산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발음을 들어보면 어떻게 되죠? 죽일 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듣기가 거북하다 그래가지고 면 명칭을 바꿔달라고 조선 총독부에 이렇게 이제 당시 당국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의 바뀐 이름이 일중면, 이중면, 삼중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성에서 활동했던 의병장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름들인데, 정차로부터 시작해서 남상목.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1907년, 정미 후기 의병 때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인물들이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남겨진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게 되면 200명, 300명, 30명, 40명. 같이 의병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주로 이렇게 의병장들만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독립유공자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무명 의병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이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서훈 유공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의병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당시에 활동했던 1904년, 5년, 10년까지 의병이라기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폭도, 이렇게 기사가 전부 다 폭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또 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 운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아주 큰 의병 대장 같은 경우는 내란죄가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강도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분이 진짜 강도인지 폭도인지 진짜 의병 활동을 했는지 구분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아마 의병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의병 같은 경우는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라든가 폭도들 같은 경우 신분을 안 밝히고 무조건 집에 가서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갖다가 두들겨 패고 그리고 뺏어오고 막 이러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냐 의병이냐 폭도냐 사실 이렇게 경계선상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폭도까지 의병으로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아니었었던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병들 이 안성에서 활동했던 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안성에서 흥미로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성에서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고 있어요. 이달의 독립운동가. 그래서 안성에서
활동했던 3.1운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달의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맹달섭이라고 하는 분을 보게 되면 2022년 7월 달에 안성의 독립운동가에서 기억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경기도에서는 제가 안성에서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아마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수원도 사실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평택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의병이라든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억을 위한 어떤 개성을 하는 면에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달의 독립운동가 경기도 차원에서 사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 그리고 계승하고자 하게 된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광복 80주년을 위해 가지고 많이 희생했던 우리 전 선열들을 위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은 100년까지는 아마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맹달섭 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활동했던 사례를 갖다가 이제 정리했던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의병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철화라고 하는 분도 보게 되면은 2022년 아까 7월 달이었었죠. 한 달 앞선 6월 달에 안성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돼 가지고 각 지역에다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좌도 이제 하고 있는 모습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철화 선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칠장사에서 30명을 갖고 이제 의병들 조직해 가지고 활동했다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장사가 이제 근거지로서 의병이 만들어지게 되는 핵심적인 장소로서 정확하게 비정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칠장사 가보신 분 계세요? 안성에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보게 되면은 의병과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내판에 여기서 정철화 선생이 의병을 위해가지고 모집을 했다고 하게 되는, 그리고 의병을 조직하겠다는 그러한 기록이더라 좀 이렇게 남겼으면 좋을 텐데, 저도 한번 가봤지만은 전혀 기록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있는, 사실 정철화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철화와 함께 활동했던 의병까지 기억할 수가 있는 공간적인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옥료라고 하는 선생도 이제 이달의 독립운동가 됐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12월 달에 있네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 해에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3분이 이제 의병으로서 이제 활동했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옥료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내역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이거는 안성에서 했었던 이달의 독립운동가인데, 이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인에서 임옥료 의병장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을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활동했던 무대가 안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천도 있고, 그 다음에 용인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본다면은 이런 독립운동, 의병과 관련돼서 사실 누가 먼저 더 선점하고 기억하고 선양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더 이런 의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더 기억하게 만드는 공간, 그리고 기록들 좀 더 남겨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뭐 기왕 무명 의병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니까는 자료집들을 갖다가 우선 좀 더 만들어서 연구할 수가 있는 토대를 좀 더 마련하고,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과제를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벽골 인사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